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박용진 탈락.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결국은 박용진 의원 탈락했고 조수진 후보가 이겼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였잖아요. 사실 애초에는 27명이 재경선에 지원을 했었어요. 네. 박용진 의원 상대할 사람으로 친명계가 우르르 달려갔고 한민수 대변인,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진섭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등 이렇게 갔는데 대부분이 다른 지역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다 추리고 박용진 대 조수진 이렇게 양자 경선으로 붙였었습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 유튜브 알릴레오 진행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름대로는 친명대, 그러니까 어떤 찐명대 비명 이런 구도를 피하려는 계산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스코어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나왔어요? 이게 강북을 권리당원이랑 전국 권리당원 이게 나눴었잖아요. 네. 강북을은 조수진 53.75 대 박용진 46.25 그리고 전국 권리당원은 조수진 76.85 대 박용진 23.15였다고 합니다. 예. 둘 다 조수진 후보가 승리했고요. 사실 이 스코어는 원래는 비공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경선 결과 발표할 때 박범계 선관위원장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자들한테는 좀 출처가 불분명한 점수표가 돌긴 했었는데 이게 확인된 게 아니라서 공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거리 유세하다가 마이크 잡고 아예 돌발 발언으로 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조수진 이겼다고 하니까 와 했어요. 환호성을 지르니까 네, 그랬더니 그 이재명 대표가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살짝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 말미에는 압도적 차이로 결정이 된 거니까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득표율 수치를 공관위보다 먼저 발표한 거예요? 그 아예 지도부나 공관위에서 수치를 발표한 거는 이번 공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아예 그래요? 없었어요. 그래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민주당 공천 파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걸쳐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했을 때도 김영주 부의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지가 되면서 박용진도 떨어뜨리는 판이다. 라면서 비명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었고요. 어떤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런 프레임의 마지막 조각도 결국 박용진이 맞추게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제 굉장히 긴 입장문을 올렸더라고요. 결과 발표 난 후에. 발표 난 직후에 올렸어요. 아마 예상했을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나 몰래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다. 그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게 감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박용진 의원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까 당내에서 얘기들이 많은데 물론은 이제 조수진 후보를 당장은 돕겠지만 당내 관측은 8월 전당대회 그리고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들 많이 보더라고요. 박용진 의원이 요 며칠 이렇게 전국을 많이 돌았어요. 네. 호남 들렀다가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했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전국 당원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걸 고려한 행보일 텐데 다음 전당대회랑 연결짓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난 한 달 박용진에게 벌어진 트루먼 쇼 같은 이 드라마의 결론이 오늘이 최종회가 아니라 보다 정의로운 결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뚜벅뚜벅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공천 과정에서 어떤 피해자 서사를 충분히 쌓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먼저 국민의힘에서 들어온 속보 하나를 좀 처리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권의 소식입니다. 황상무 수석이 지금 자진 사퇴했다 이런 속보죠. 방송 직전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예, 방송 들어오기 직전 정확히는 6시 한 53분께 네. 타전이 된 속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 잠시 후에 평론을 하고 김준일 평론가. 예. 우선 박용진 의원의 탈락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 정도 이제 디스어드밴티지 이제 불이익을 받고 부풀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당원 투표 100%. 예, 이제 당원 투표 100%인데 특히 이제 전국 당원 투표할 경우에는 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리라고 이제 예상이 된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공천 자체가 이제 비명 행사라는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이제 강화되는 게 있었고 어제 이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지금 광주 북갑의 정준호 후보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근데 그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이제 검찰에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를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주목을 받았냐면은 차점자가 이제 비명의였던 조호섭 현역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승계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전략 경선 지역으로 해가지고 다시 뭐 모객을 하고 그러니까 후보를 모을 것이냐 뭐 이런 게 논란이 됐는데 그냥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후보가 몰랐다? 후보가 모르는데 몰래 이렇게 불법 전화 홍보방을 돌렸다? 이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은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차점자한테 조호섭한테 주면은 왜 박용진한테는 그럼 차점자한테 안 줬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략 공천 지역을 다 민주당의 당규상에 50곳 이상을 20%에서 50곳 이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이미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를 해버리면 이제 또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정무적 판단인데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 뭐 만에 하나 뭐 정준호 후보가 날아가더라도 이거는 민주당 몫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좀 안이하게 이게 만약에 수도권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민심이 얼마나 민감할 텐데. 민심도 민감하고 만약에 뭐 이를테면 선거운동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다시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상황까지 예, 오면은 이렇게 안 했을 거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경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관리에 대한 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결국은 양문석이에요. 결국은 이제 남은 건 이제 양문석 하나 남았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어제 이제 김부겸 상임위원장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재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후에 네.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얘기가? 그 이후로는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도 변화가 없고 어제 이제 오늘자 한겨레가 사설로 막말의 공천 의혹 양문석 국민 눈높이로 판단해야 그래서 사실상 교체하라.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판단하라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로 다 지금 국민의힘도 다 교체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사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그 거친 언어들 바퀴벌레, 개쓰레기 뭐 이런 뭐 그리고 수박의 줄기요, 뿌리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오만했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황상무 수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자진 사퇴 어떤 스스로 거치 결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어떤 수도권 위기론이 또 강하게 표출된 장면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네, 어제 국회에 공천장 수여하는 식이 있어서 네. 그 전국에 있던 후보들이 다 모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도권 후보들이 돌아가면서 사실은 어떤 이런 현상 전국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어떤 아쉬운 상황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이종섭 뭐 황상무 정도가 아니라 이관섭 비서실장 교체 등 뭐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사퇴가 이루어지고 사의가 수용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새벽 6시 50분이어가지고 좀 놀랐어요. 어제 밤도 아니고 오늘 뭐 오전도 아니고 새벽 시간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요구했던 건이 두 건이잖아요. 이종섭 건, 황상무 건. 그중에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자진 사퇴를 했고 이종섭 대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중진 김학용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들어보기로 하고 이것도 뭐 같은 갈래라고 봐야 되는 건지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례 순번을 놓고 당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특히 여권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되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비례 공천 후폭풍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은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살짝 톤 조절을 하긴 했어요. 나는 좀 안 된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달래드려야지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냈던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언론이 좀 윤한 갈등으로 받아들이는데 뭐 제가 하수인입니까? 뭐라고 되물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지금 비판의 쓴소리를 내니까 당 안에서는 친윤계가 한동훈 위원장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맥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취지로 어제 말을 하긴 했지만 새로 알려진 사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이 비례 순번을 발표하기 직전에
방금 말씀드린 이철규 의원이랑 한동훈 위원장이랑 대판 싸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뭐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 고성이 오가는 어떤 설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이 격앙돼서 이철규 의원은 나 탈당하겠다 자꾸 그러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나 그러면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이런 정도로까지 싸움이 이루어졌고 막 이렇게 격앙돼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의 뜻대로 마지막 결정대로 순번이 배치가 돼서 나갔다는 이야기이고요. 네. 공천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윤한 갈등, 그 예전에 1라운드 나왔을 때 그때도 한동훈 사천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거졌던 거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추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이상한 프레임 아닙니까? 라고 좀 반박을 하기도 어제 했거든요. 반박을 굉장히 세게 또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런데 호남 쪽 후보들, 특히 전북의 후보들이 이 비례 순번을 놓고 어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자, 전북 쪽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어제 기자회견으로 냈는지 지금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짧은 인터뷰 듣고 오시죠. 조배숙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기자회견 주요 골자는 뭔가요? 당원 당규에 보면은 예. 호남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비례 공천할 때 20번 순위에 험지 이 지역의 출신 인사를 4분의 1, 그러니까 5명을 좀 배정하게 돼 있거든요. 20번 예, 당선권 안에 험지 출신 인사 5명 이상 배정 이렇게 써 있어요. 5명,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전북은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당선권이라고 볼 수 없는 22위, 24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24번을 받은 광주 식당위원장이셨던 우리 주기환 전 위원장님께서 그냥 사퇴를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군요. 네. 예. 그런데 당선 안정권이라 할 수 있는 5번의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 그리고 8번의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 이 두 분은 호남 출신이다. 그리고 3번 최수진 교수, 11번 한지아 비대위원도 호남에 연고가 있는 분이다. 그런데 무슨 호남 홀대인가?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호남 이 정치 상황 개선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2021년도에 그때 의원님들 8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당규를 제정을 한 겁니다. 단순히 호남 홀대를 넘어서 우리 이 지역 갈등의 그 심각한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당규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원대하게 우리가 지역 통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만든 당규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당규의 정신이 망각된 거죠. 근데 그 당원 당규에 20번 안에 험지 출신, 그러니까 호남 출신 5명 이렇게만 써 있지 그 안에 호남에서 정치 경험이 있거나 뭐 공직을 출마했었거나 이런 얘기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까? 있습니다. 호남 출신이면서 동시에 호남에서 정치 생활하고 공직 출마한 경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단서도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뇨환, 강선영 이 두 분은 그 당원 당규에 맞는 호남 출신 인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거를 호남을 배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원래 뭐 장차관 임명할 때도 그 인사 고향이 어딘지를 보면서 호남 인사, 영남 인사 그러지 호남에서 낳고 자랐는데 지금 서울 산다고 해서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보통 안 와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직 그 임명할 때는 또 다르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북 몫으로 조배숙 전 의원, 호남 몫으로 주기환 전 시당위원장을 넣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지역구에서 4선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과 친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전 위원장을 당선권에다 배치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2022년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그 온갖 그 비난과 수모를 겪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정말 그 험지에 전북 도지사로서 출마해서 제가 17.8%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주기한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15.8%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과연 누가 이제 험지에서 그 희생하면서 그렇게 출마를 하고 당세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점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초선의 경우에는 좀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제 전북이나 호남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좀 그것도 상당히 저는 그 의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서운함을 느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누가 당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가면서 헌신하겠는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지금 호남 정치인들이 당선권에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순번 재조정이 없으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뭐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소한 그러면 몇 명 정도는 당선권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이제 어떤 뭐 협상 조정의 마지노선이라면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전북, 예. 광주, 전남 이 중에 이제 한 분들은 들어가야 되겠죠. 최소한 한 분씩은 들어가야 된다. 당선권 안에 그러니까 총 3명 정도는 들어가야 그래도 내가 이 지역구 안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배숙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네. 전북도당의 조배숙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인터뷰한 내용 짧게 들려드렸는데요. 김준 에디터. 예. 국민의힘의 상이 다각도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배숙 의원 인터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대위에 박은식, 김경률, 한지아 등 호남 출신의 유능한 사람 많이 기용했고 호남 출신 인사가 비례 명단에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고 당의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8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여기다 호남 출신이라는 거고 뭐 22번 김화진 전 전남도당 위원장도 당연히 호남 출신이고요. 그리고 11번 한지아 비대위원 이분이 호남 출신은 아닌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조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더니 조배숙 전 의원의 얘기는 지금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서로 납득이 안 되는 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이제 사천도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처리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글쎄요, 뒤집히기는 힘들까 보이고요. 순번 재조정 이런 건 없을 것 같다. 예, 다만 이제 이시아 후보가 사퇴를 했으니 거기에서 미세 조정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이시우 죄송합니다. 후보. 이시우 후보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저께 이제 이게 후보들끼리 이제 수도권의 후보들 모여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대위기 이제 성토의 장이었어요. 김병민 후보는 뭐 이제 통화에서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 후보들 표정이 모두 어둡다.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인천 14곳 중에 한두 곳만 우세 지역이고 나머지 다 내주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유희동 의원도 지금 중도층 다 날아갔다. 선거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최재형 후보는 아예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경질해라 SNS에 올렸고요. 네.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국갤럽이 매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주하고 이제 전주는 5일에서 7일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한 거고 전주 거는 11일에서 14일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한 건데 그때 전주에 대통령 긍정이 전체 전국 평균이 39, 부정이 54였는데 전주에 이게 36, 57이 됐으니까 긍정이 3% 빠지고 부정이 3% 올라간 거잖아요. 예. 전국 평균이. 그런데 서울에서는 긍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이 전주에 43에서 전주에 31로 12% 포인트가 빠졌어요. 한 주 사이에. 한 주 사이에요? 예. 그리고 부정이
전전주에 53에서 64로 전주에 64로 11%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같은 조사에서 네. 그리고 중도가 네. 이념 성향 물어보잖아요.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중도가 전전주에 대통령 긍정이 38. 근데 전주에는 24. 14%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중도만. 그리고 부정도 전전주에 53에서 68이니까 13% 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주 사이에 10% 포인트 이상이 서울이 흔들렸고 중도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을 내보면은 좀 어느 정도 감당이 되지만은 서울에 지금 나오는 수도권에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경진 후보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출연하셨죠. 지금. 예. 출연해가지고 네. 지금 이 이종섭, 런종섭 사태가 악영향을 엄청나게 끼쳤다. 그래서 황상무, 이종섭 이제 사퇴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몇 개 지역구 여론조사 수도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리서치뷰가 KBC 광주방송 UPI 뉴스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7일 이제 자동응답 ARS 여론조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은 그 이제 동작을 네.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았거든요. 동작을이라면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민주당에서는 류삼명 후보가 지금 붙고 있는 곳이잖아요. 류세명 후보는 여기에 연고가 없어서 갑자기 오는 나경원 후보는 여기 4선이나 했잖아요. 근데 나경원 46.3, 류세명 45.9. 0.4% 포인트로 이제 박빙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50.9, 윤희숙 38.2. 그래서 여기는 아예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15일에서 16일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서울 중성동갑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전현희 46 그리고 윤희숙 37 이것도 역시 9% 포인트로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도권 대위기다. 지금 참패. 심지어는 2020년 미래통합당 때보다 안 좋다. 지금 당장 분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국민의힘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는 중진들의 목소리예요. 사실은 중진들이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지금 중진들까지도 나섰습니다. 오늘 4선의 중진 김하경 의원, 이분도 인터뷰 자주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스튜디오까지 나오셨어요. 지금 대기실에 계세요. 잠시 후에 인터뷰 해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 짧게 갑니다. 공시가 현실화 스톱. 주택 공시 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이제 조정하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던 현실화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공식 폐지된다고요? 네, 일단 올해 공시 가격이 어제 발표가 됐어요. 물론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이게 확 튀지 않게 작년부터 묶어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라는 게 문재인 정부 한 2021년 때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서 2030년에는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겠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예. 그 당시에는 워낙에 거의 그 공시가가 절반도 안 되는 곳이, 그러니까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현실이랑 너무 다르니까 네. 문제가 있다, 좀 고치자라는 거였고, 그때는 집값이 너무 오를 때였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또 세금이 공시가로 매겨지기 때문에 세금이라도 올려서 집값 잡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그게 좀 부정되고 있었죠. 이게 연간으로 따졌을 때 너무 계속 많이 오르니까 거의 뭐 세금 폭탄이 됐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부담이 커져서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공시 가격 현실화가 되면서 그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은 그대로 오른 상태니까 불만이 있었다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런 흐름에 있던 끝에 3년 만에 그 현실화 방침을 폐지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거라서 앞으로의 절차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시 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조정하는 것 일단 폐지. 예. 야,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해에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하면서 사실상 이제 현실화 계획 폐지 수순을 밟아왔거든요.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공시 가격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뭐 이런 게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준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공시 가격 이거 현실화 폐지를 하면은 세금 줄어듭니다. 당장 작년에도 지금 57조 원 펑크 났잖아요, 세수. 그럼 당장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부자 감세 뭐 얘기가 또 나올 거고 이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부동산 이제 부자들한테 조금 감세를 해준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타이밍상 이게 결국은 수도권에 특히 한강벨트 여기에 아파트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총선 개입 논란이다, 선거 개입 논란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값은 전 정권에서 일제히 다 올랐으니까 사실 안 오른 곳이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그쪽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상 어제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뭐 수도권 벨트가 난리 났네 했는데 이게 딱 튀어나온 거 요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그저께 대통령이 물가 이제 뭐 이제 한번 본다고 강남에 있는 양재역의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거기 대파가 한 단에 875원이어서 다들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전까지 2,760원인데 875원으로 내려가지고 야 여기 어디냐 우리도 가서 사자. 보통 한 단에 3-4천 원 하는데. 그러면 아니 이건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 온다고 가격표를 조정한 거예요? 그 전에 직전까지는 2,760원에 팔았는데 875원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다. 지금 현실은 뭐 대통령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거 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농협에서 이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